네, 북한의 SLBM 위협에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세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이 사드를 배치할 제3후보지 3곳을 선정해서 한미 공동 실무단의 실사도 시작이 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네요. 오늘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그리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국방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북한의 SLBM이 차량에 이제 장착을 해서 이동식 탄도미사일로 쏠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위협적이게 되는 겁니까? SLBM이라고 하는 것은요, 핵 기술하고 미사일 기술의 총합적인 그 집합체가 바로 SLBM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핵무기 보유 국가가 가지고 싶은 마지막 무기, 그게 바로 SLBM이고요. SLBM에 이제 핵 그 탄두가 탑재가 되면 완전한 이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보도들이 돼서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카드 미사일, 그다음에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그다음에 대포동 미사일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미사일 기술들의 총합체가 바로 SLBM이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SLBM을 다시 지상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요, 소위 말하는 그 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텔에 무수단,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스카드 모든 걸 싣고 다닐 수 있는 미사일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여기 핵탄도 다 또 탑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SLBM을 거꾸로, 그러니까 가장 총합체가 SLBM인데 SLBM을 그러니까요. 거꾸로 다시 지상으로 갖고 와서 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근데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SLBM이 이제 그만큼 성능이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기술을 이 정도로 보유한 거라고 이제 하니까 아쉬운가요? 거기에 대해서 예.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모든 기술의 총합체가 SLBM이라고 생각하면 예. 이것을 거꾸로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요, SLBM 위력이 이제 사실 뭐 잠수함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에 좀 위협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이제 일반 국민들도 하도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위험하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대책은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좀 말씀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기존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발표했을 때부터 네. SLBM이 상용화되면 전력 배치가 되면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로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서 실전 배치해서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방안이 있는데 한 가지 약점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과연 주변 국가에서 이를 용이할 것인가 예. 또 외교 안보적으로는 어떤 논란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네. 같은 공동 훈련이라든가 또는 경계 태세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게 주변국에서 뭐라 할까요? 이렇게 용인을 할까 이런 우려들을 좀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한국에서 핵 추진자, 그러니까 통상 핵 잠수함 그러면 이것이 핵을 가진 잠수함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왠지 첫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네. 핵 잠수함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추진 기관, 그러니까 그 잠수함을 움직이는 기관이 디젤 기관이 아니고 예. 핵 연료로 해서 움직이는 그것을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핵발전소라는 거죠? 그렇죠. 핵 발전소를 이제 원자력 탑재해가지고 발전소요? 그렇죠. 네네. 원자력 발전소를 잠수함에다가 탑재해서 움직이게 되면 동력 장치를 원자력으로 한. 그렇죠. 네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냥 정확하게 핵 잠수함이라고 하면 정말 핵 무기를 탑재해 있는 잠수함을 핵 잠수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그러긴 하지만 핵 잠수함에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어요. 예. 핵 소위 말해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아,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지만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동력 기관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네. 북한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이지 않겠어요? SLBM을 이번에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 2,000km 정도 정상적으로 가면 나간다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도 한 500km 그리고 비행 한 500km 나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핵 탄두를 실으면 그것이 핵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소위 말하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핵 무기를 한 SLBM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한 3개 정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핵 추진과 핵을 동시에 가진 잠수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하고 차이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사실상 북한의 지금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 공기를 주입받아서 다시 내려가야 되고요. 연소를 위한 공기가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정도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이제 물속에서 작전을 하다가 2주 만에 한 번 올라와서 가야 되는 다시 내려가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은 아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거를 공기로 만들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랫동안 작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속도 면에서 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이 시속 한 40km 정도 간다고 하면 핵 추진 잠수함은 60에서 한 70km 정도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속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잠수 능력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 국가가 얼마나 됩니까? 예, 최근 기준으로 6개 국가가 가지고 있고 1개 국가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4년에 미국이 노틸러스호라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것을 필두로 해서 예.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앞서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우려를 표명해 주셨어요. 시간상으로 좀 걸리고 주변국에 용인을 해줄까 또 외교안보 논란이 있을까. 시간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그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관측도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외교안보 논란이라든지 주변국 용인을 해줄까 이런 우려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미국에서 기술로 개발된 원자로를 군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관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논란은 물론 있습니다. 우리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과연 동력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군사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협정에 저촉되느냐 또는 이것은 계속 미국과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미국과의 논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주변국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일본도 한국을 명분 삼아서 핵 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실행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에 군사
시큐리티 딜레마라고 안보 딜레마, 즉 군비 경쟁이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는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특히 또 일본 같은 나라는 핵 추진 잠수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더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또 있겠군요. 또.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하고 일본 국민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텐데요. 예. 일본 국민들은 북한이 쏴대는 이 노동 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지만 예.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면 일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핵 발전소가 많이 있잖아요. 핵 발전소하고 핵무기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핵 추진 잠수함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아마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네네. 핵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저농축 우라늄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걸 아주 천천히 분열을 시키는 거거든요. 핵을. 네. 핵을 이제 천천히 분열시키려고 하면 통제 제어 장치를 통해서 천천히 분열시켜서 이것이 이제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예.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걸 순식간에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농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라늄 235 같은 것이 한 97%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농축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고농축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에 한 번 진수하면 이거 이제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라늄이 고농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완전히 뭐 안 나오고 뭐 끝까지 작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인데 성문의 안전상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의 원자력 협정상에는 저농축, 소위 말해서 20% 이하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미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 김한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무기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동력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20%의 저농축으로 그러면은 핵 추진 잠수함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 이것은 이제 기술 수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에 소행하는 이미 상당한 기술 축적이 돼 있고요. 예. 20%를 가지고 과연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가 이제 미국과의 협상 문제가 하나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좀 남아 있군요. 예, 만일에 더 고농축이 필요할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입해 와야 되는데 네. 구입해 오는 것을 미국이 용인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국방부에서도 장관이 계속 여기서 신중하게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예. 자신 있게 그냥 우리 학자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것이 정부 이제 입장이니까요. 정부 입장이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있고 뭐 미국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한 검토를 이제 국방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좀 지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보유론의 힘이 실리는 게 아닐까요? 꼭 보유론의 힘이 실린다기보다는 아마도 빠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불안을 빠르빨리 해소시킬 수 있고 우리 군도 빠른 대책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문제에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짐으로써 이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네.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주변국들과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마련하라는 그런 곳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도 사실은 기존에는 아예 이제 뭐 검토 계획이라든 이런 걸 밝히고 있지 않다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래서 혹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경계 태세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또 검토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냐 아니냐는 또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했었다는 얘기는 개발을 추진했었다는 이야기는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경우와 같이 핵추진 잠수함 4,000톤급의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을 갖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검토됐었고 어느 정도 준비 단계에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계획이 중단이 됐고요. 중단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지만 네. 아마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지금 나왔던, 문제들과 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겠군요. 그때는 지금이나 그때나 뭐 마찬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때는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봐야죠. 더 심각했군요. 네, 왜 네. 그러냐면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주 국방을 천명을 하시고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자주적으로 국방을 확보할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고요. 예. 거기에 이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해군력의 문제가 나왔고 해군력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실무단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언론사에 공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공개가 되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조금 이제 쟁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때 당시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유야무야해졌는데요. 네. 이제 언론이 그 특종을 이제 뭐 다 이제 하고 싶어 하죠. 네. 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양보해 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핵추진 잠수함은 속도를 오히려 낼 수 있었겠군요. 탄력을 받고 속도를 내고 지금 조금은 좀 여유로운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건조 계획 여부와는 좀 다르게요. 이게 건조에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잠수함 안에 핵발전소를 넣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동력을 얻어야 되니까요. 동력을 얻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것을 소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장보고급 3라고 하는 그 차기 잠수함이죠. 이것이 3,000톤급인데요. 네. 그걸 이제 세 척을 2020년대 초반까지 또는 중반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건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지금 이미 착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착수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이걸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동력 거잖아요. 장치를 원자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아니냐죠. 지금 이제 2016년이고 2020년 뭐 1, 2년까지 하면 앞으로 한 5, 6년의 시간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원자력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소행하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좀 본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시간상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거라고 봐야죠. 결국은 이제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협상의 문제가 있을 거고 앞서 이야기했던 일본에 이제 또 따라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동북아의 뭐라고 할까요? 군비 경쟁의 도미노 현상으로 연결되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얼마만큼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좀 내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예.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용인을 받아낼 거냐. 여기에 이제 한국 외교력이 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5, 6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SLBM 전력화까지는 1, 2년, 뭐 3, 4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 속도가 좀 느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시간상으로 보면 약간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로 우리가 만약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술력을 집중한다면은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둘째로 현재 미국과 함께 대잠수함 경계 작전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그 간격을 한미 동맹으로 메우고 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추진하고 있다라면 아마 다방면으로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우리 능력으로 막을 능력은 안 되지만 어쨌든 협력으로 충분히 막을 여유는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현재 SLBM이 눈앞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예, 예. 한미 동맹의 협력으로 막으면서 예. 우리의 자체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드 하나 더 필요하다. 2대 사드 포대가 2개는 정도 필요하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거는 미국 정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건 뭐 저 개인적으로도 한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려면 미니멈 사드 포대 2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성주 지역에 배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1개 포대를 배치할 경우에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예. 이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뭐 행정적으로 뭐 또는 안전과 환경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5개의 요소로 보면 예. 그랬을 때에 성주가 제일 좋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2개 포대 정도가 돼야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미국 정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미국의 어떤 학자가 한 얘기고요. 그것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계를 감안하고 하니까 지금 성주를 얘기했지만 분명 성주 얘기에서 나왔을 때도 사각이 분명히 각도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용론까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대 정도, 한 개 포대 정도는 최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무용론에는 전혀 뭐 아니고요. 네네. 굉장히 유용하죠. 예. 사드 포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고도는 40에서 150km 고도를 요격할 수 있지만 예. 사거리는 200km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포대를 하면 조금 위에 조금 밑에 이렇게 네. 해서 한반도 전체가 방어가 가능하지만 예. 한 개 포대를 했을 경우에 평택 이북 지역, 예.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그 수도권이죠. 그렇죠. 수도권 지역 방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예. 무용론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1개 포대를 배치했을 경우에 성주 지역에 배치하고 나머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는 노동 미사일이나 또는 무수단 미사일로 쏘기보다는 북한의 스카드 미사일로 쏘는 것이 훨씬 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트 미사일을 일단 수도권으로 옮기고 네. 대한민국의 패트리트 미사일도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국방부 입장이죠. 기본적으로는 예. 2개 포대가 맞습니다. 한 개 포대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2개 포대 얘기 나오면 또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네. 아마 2가지 면에서 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는 지금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한중 관계, 특히 중국의 불만과 비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러시아도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여론이 현재 한 개의 사드 포대 배치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2대가 더 들어온다면은 아마도 더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원화된 민주화 국가인 한국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과연 분열로 갈지 또는 국론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갈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번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런데 아직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3개 부지를 놓고 다시 이제 실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골프장을 제외하고 2곳은 이미 예전에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골프장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는 실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섣불리 얘기한다는 것은 뭐 옳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세 군데에 대한 그 정밀 평가를 통해서 6가지의 기준은 똑같으니까요. 네.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3가지에 대한 이제 평가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한다니까 네. 그 발표할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상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김천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다녀오셨군요. 네, 현장을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김천 핵심 도시 그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뭐 소통이 항상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쪽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정부에서는 왜 이 사드 배치가 이 지역에 또 사드 배치는 왜 필요하면 왜 이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가서 공기업이죠. 공기업 직원들한테 한 3군데 가서 얘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제 강연 도중에 또 질문도 하시고 했어요. 예. 그런 데 대한 또 제 생각도 얘기를 하고 그런 소통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되면 뭐 그곳이 어디든 간에 네.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사드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왜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곳 주민들께서 대성적으로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기존 성산포대와 비교를 한다면요. 네. 지금 골프장이 되면 거기는 이제 또 개인 사유지 아니겠습니까? 성산포대와 비교해서 이제 수백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 난제들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산포대는 기존에 그 호크 미사일이 있던 데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조금의 지행 변화를 있겠죠. 이제 해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일에 이제 제3 후보지로 정해졌을 경우에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 비용이 아마 만만치 않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형을 조금 바꾸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겠지만 그것이 이제 퍼블릭 코스이기 때문에 그 사는 것에 대한 그 비용이 좀 들 거라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 군민들 그리고 경상북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또 국방부에서 최종 평가 결과가 그쪽이라고 한다면 예. 이제 그곳에 사는 주민들께서 좀 많은 좀 양보와 국가안보에 대한 생각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이제 북한의 이 SLBM 시험 발사를 놓고 중국에서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태도에 좀 변화가 보이는 걸까요? 아마 두 가지 의미에서 중국이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이고 싶어하는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특히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야 하는 이런 SLBM 발사 실험에 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눈앞에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G20의 개최를 앞두고 주변 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과 같이 경색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동북아 여러 나라들, 심지어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북한의 사태에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국이 준비하는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수님의 평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지금요 중국이 이제 이렇게 한국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뒷다리를 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그 규탄 성명이 바로 언론 성명이거든요. 그 언론 성명 위에 의장 성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그 언론 성명마저 계속 채택을 못 하겠단 말이죠. 우리가 7월 8일 날 사드 배치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7월 9일 날 무엇을 쐈어요? 7월 9일 날 SLBM 쐈습니다. 예. 7월 9일 날. 그리고 7월 19일 날은 무수단 미사일 한 발, 노동 미사일 2발을 쐈어요. 그리고 8월 3일 날 노동 미사일 2발을 쐈어요. 이 3번에 걸쳐서 쏜 미사일들이 전부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네. 이때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고 그리고 최하위 수준인 언론 성명만이라도 내서 북한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도록 다시는 실험하지 않도록 규탄 성명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계속 반대를 했죠.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해줄게. 단지 하나 더 넣어라. 뭐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구를 넣으면 예.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언론 성명 동의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날 이게 SLBM 쏘는 거 보고는 중국의 생각이 달라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월 초 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하는 동방 경제 포럼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항저우에서 G20 회의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G20 회의를 하려면은 이제 뭐 여러 나라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이 지역에 같이 있는 한국과 일본의 지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이번에 이 언론 성명 채택하는데 동의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G20 정상회의 때 어찌됐든 간에 여러 정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 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좀, 뭐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이번 회의에서는 아마도 경제, 그다음에 지역 경제 통합 이런 문제들도 다루어지겠지만 현재 군사 안보적인 문제, 그다음에 미중 사이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또 논의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미 언론에 발표된 대로 회의 전날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발표가 됐고요. 네. 그 안에는 이란의 핵 협상 문제도 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 다시 한번 중국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중국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물러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그 이해를 설명하면서 상황을 또 한중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양국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뭐 저기 우리 김 교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드 문제가 지금 한중 간에는 핵심 이슈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회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회담이 만일 성사된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정정당당히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 정도 고도화됐는데 한국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이거 배치하지 않으면 패트리어 때 썰어가지고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중국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건 관계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안보 사항을 아주 잘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가 중국한테는 큰 신호가 될 거로 봅니다. 이번 기회를 적절한 아주 굉장한 그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북한 내부 소식도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또 공개 처형을 했는데요. 이 공개 처형한 대상이 내각의 장관급 인사 2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역시 자신의 권력을 공고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또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는 그런 공포 정치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인사 조치라든가 또 높은 고위 관료급, 특히 장관급이 하루아침에 공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네. 아마도 김정은에게 바른 말을 전하고 또 진정한 정책적 논의가 북한 최고 지도부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공포 정치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적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해지기로는 그 고위급이 이제 농업상과 교육상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이 특정 두 인물을 선택하는 건 어떤 이유라고 좀 보세요?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는 여태 그 김정은이 등장하고 난 뒤에 처형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당에서 근무하는 사람, 예. 또 군에서 근무하던 사람, 이런 사람만 처형을 했지 정치 분야, 소위 말해서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처형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내무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교육부 장관. 그렇죠.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또 농림장관 정도 농림부 되겠네요. 장관 옛날 같으면 예. 그런 사람들이 처형됐는데 졸았다고 예. 이제 처형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공포 통치를 하고 김정은 정권의 기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예. 어마어마한 그 위기의식을 주민들한테는 주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고사포로 쏴 죽인단 말이에요. 그 고사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4.5mm 정도 될 겁니다. 크기가요. 우리가 소총이 한 7.6mm 정도 됩니다. 이제 고사포가 14.5mm니까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이 주로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데 쓰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요. 네. 예전에 연천에 한번 북한에서 쏴서 넘어온 게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게 고사포입니다. 그렇죠. 네, 북한에서 쐈는데 경기도 연천까지 내려왔고 예. 그게 시멘트 바닥에 박혀서 파일 정도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그걸로 지금 그렇죠. 처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처형하지. 그게 이제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인 거죠. 그걸 쏘게 되면 그게 1분에 한 1000발 넘게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럼 사람의 형체도 없이 뭐만 남느냐 하면 운동화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 고사포 총으로 고사총으로 이렇게 처형을 하는 것은 결국 운동화만 나중에 남게 되는 그걸 이제 강건 종합 군관학교에서 종합 군관학교에서 이걸 보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을 다 배석시켜서 본단 말이에요. 보라는 거기서 듯이요. 그렇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되고 입을 막아서도 안 되고 그걸 현장에서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포 통치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군과 이제는 당을 넘어서 이제는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처형의 대상이 되니까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행정 분야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본보기로 가리지 않고 나는 만약에 나의 체제와 나의 그걸 따라오지 않는다면 처형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겠군요. 그렇죠.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가끔씩 북한에서는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또 죽이거든요. 전해진 바도 있었죠.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북한에 평양에 얼마나 교통량이 많다고 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발표할 때는 이게 이제 애매하니까 네. 결국 발표할 때는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그 교통사고로 죽었겠어요?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금 21세기에 우리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특히 요즘에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떠나온다는 얘기 전해 듣고 엘리트들이 넘어오고 이런 얘기들 이탈이 많고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좀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이 엘리트들의 이탈이 더 가속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공포 정치가 더 높아지고 또 이런 피해가 자신에게 또 자신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라면은 예. 아마도 이런 이탈, 엘리트들의 이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북한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물론 세습 체제이긴 하지만은 최고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과연 이번 현상이 그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예. 너무 희망적인 사고보다는 무엇 때문에 또 이전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지 이 사태가 정말로 북한의 엘리트에 대한 균열인지 예. 또는 최고 지도자의 교체로 인해 나타나는 권력 투쟁의 일환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예, 그것을 예. 지켜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